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평소 진료 시간에 쫓겨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곳에서 조금씩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살이 찌면 안 된다는 혹은 살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만은 고혈압처럼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가설도 있고요.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성이 폐경이 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난소는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주로 지방 조직에서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비만이 재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눈에 딱 봐도 저체중으로 보이는 환자분이 유방암 환자는 살을 빼야 한다면서요? 그러시길래 제가 땡땡님이 살 빼실 때가 어딨어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하고 체질량 지수를 바로 계산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각종 계산기들이 다 나와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죠. 물론 체질량 지수도 몸무게만으로는 체지방과 근육량을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체중인 분께 살을 더 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나 식단을 권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어요? 환자분 말씀이 만날 때마다 살 빼라고 닥달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였어요. 뭔가 두 분 사이에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역동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우연히 본인은 야채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한 의사분의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로 진료하시는 영역에 대해 이리저리 검색을 하다 보니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라는 질환이 요즘 개원가를 중심으로 꽤 핫한 이슈인가 보더라고요. 장내에서 흡수가 잘 일어나지 않아 예전에는 주로 간 기능이 저하된 강경변 환자에게 처방되었던 항생제를 투여해서 소장 내에 과다 증식된 세균수를 조절해 주거나 식이요법으로는 섬유질을 줄이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인 식사를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질환은 경우에 따라 중증으로 간다거나 생사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1차 진료에서 다룰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듯 합니다. 야채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그 선생님은 암 환자들도 모두 이 질환에서 보이는 높은 유기산 수치를 보인다며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 듯 강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간 수치라고 부르는 혈액 검사들도 사실 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인체 조직이 많이 파괴되면 꼭 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 수치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체 조직의 염증이나 파괴를 동반하는 어떠한 질환이라도 그로 인해 어떤 수치들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어느 영역에서나 풀기 어려운 인류의 난제이긴 하죠. 야채를 아예 안 먹는다거나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다거나 키토식 등과 같은 극단적인 식사 방법이 어떤 특정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변수들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몸이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계속 변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한다 하더라도 현재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을 지닌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상태인지에 따라 특정 진료 행위나 식이요법 같은 것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은 담배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흡연을 하다가 이미 폐암에 걸린 어르신들 중에는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글쎄요, 안 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꽤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대마초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한 것이 담배라고 합니다. 환각성이 없다 뿐이죠. 그래서 금연이 정말 쉽지 않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은 금연 방법이지만 그조차도 50%를 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금연하려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와도 금연 문제로 갈등이 생기겠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폐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모순된 상황이라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좀 내적, 외적 갈등을 많이 겪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이라는 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폐암이 발병한 환자가 금연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득 대비 금연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치 않는 환자와 가족이나 주치의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금연 의지가 있는 분이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연을 도와드려야 하죠.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 폐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다른 폐질환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작게든 크게든 도움은 됩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설명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참으로 옳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묻는다면 동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해 주어야 할 것이고, 강릉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죠? 하고 물으면 서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해 주어야 할 거라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본인이 한 질문에 스님께서 푸신 썰은 본인에게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달마만이 알겠지만 돌을 깨치신 분이라 하시니 아마 친구 따라간 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극단적인 식이요법이나 민간요법 등은
오로지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사실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사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인 내용에 대해 단언하고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상의학은 과학과 실용의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죠. 2000년대 이후로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중심으로 한 근거 중심 의학이 금과 옥조처럼 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원리를 잘 몰라도 환자가 좋아지면 그걸로 된 것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오랜 동안 3차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혈액배양 검사 결과에서 나온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쓰는 원칙에 익숙합니다만, 실제로는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항생제 치료를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안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일단은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 나중에 나온 배양 검사에서 내성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환자가 좋아지고 있다면 굳이 약제를 변경해서 더 센 항생제를 사용하진 않아요. 환자가 좋아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약제를 바꿔야겠죠. 결국은 과학적인 근거와 실용적인 현실 판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에 대해 제가 찾아본 글들에는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느 의사분은 권하시고 또 다른 분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학회에서 들은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존경하는 한 종양내과 선생님께서 탁월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셔서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도 하셨어요. 그분이 국내 학회에 본인 연구를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유산균인데 유산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같이 자라는 균들이 어떤 구성인가에 따라 그것이 유익균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유해균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어요. 콘소시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왜 요즘은 건설사에서 아파트 만들 때 여러 건설사가 모여서 큰 단지를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 구성원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인데 어떤 콘소시움 내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콘소시움 내에서는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같은 것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좋다, 나쁘다 소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내 병은 내가 알아. 이게 사실 진실일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맨눈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각자 자신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구나 하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겠죠. 때로는 남의 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땐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어 고쳐야 할 것 투성이로 보이는데,
막상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떨 땐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있죠.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아마 어린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본능 그대로 행동하니까요. 본인의 몸과 마음을 정말로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맨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 인생 베테랑일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같이 연습해 봅시다. 저도 최대한 맨눈으로 세상을 보고 타성에 젖지 않은 상태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살고자 마음 먹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삶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안녕을 바랍니다.